저는 이제 교육학과 중에서도 저는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심리 전공 관점에서 이제 세 가지를 먼저 자기 고백하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제 마음속에 지금 세 가지 부담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 지도의 이해라고 하는 너무나 큰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짧은 50분이 부여됐기 때문에 무엇을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실 부분은, 그러니까 학생 지도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오늘 내일 모레 한 달을 밤을 새워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심지어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걸 얻어가시려고 하기보다는 그래, 이런 점에서 내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주제들이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께서 뭐 초등 또는 중등 이렇게 다양한 지금 기관에서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다음에 각 근무하시는 지역의 기관에 따라서 아마 학생들의 특성이라든지 기관의 특성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초등에 맞춰야 될지 중등에 맞춰야 될지 그런 고민도 가지고 왔어요.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고민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그죠? 마지막 시간에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죠, 그죠? 네. 마지막 시간 많은 집중력이 저하될 이 시기인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앞에 있는 두 가지의 부담감과 함께 세 번째 부담감을 잘 조율해서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느냐, 그것이 저의 현재 부담감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도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많이 주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크게 저렇게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주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동기 발달 특성부터 아동과 대화 시 유의점까지 때요. 한번 살펴보시면 예전에 들었던 내용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내용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모든 내용들이 다 선생님들께 긍정적으로 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동기 발달 특성입니다. 우리 피아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피아제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다른 거 다 제하고요. 초등학생 장면에서 피아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피아제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피아제가 인지 발달 단계를 감각 운동기부터 형식적 조작기까지 이렇게 4개로 나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초등학생 지금 장면에 계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장면으로 준비했는데, 초등학생은 후기 아동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피아제가 얘기할 때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피아제가 이 아이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밑에 부분이에요. 자기중심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자기중심성. 다른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얘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와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야 너도 양심 있으면 좀 들어라, 좀 앉아봐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우리 머릿속에만 있어야지 그게 이 아이한테 전달돼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건 그 아이 발달 특성에 아주 잘 맞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다문화 배경, 앞에 제가 다문화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주 배경 학생이든 다문화 학생이든 제 입에 맞는 건 지금 다문화 학생이니까 다문화 학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아마 후 슬라이드에 배우겠지만 많은 약함과 연약함과 좀 부족함이 있는 아이들인데, 거기서 강사인 여러분이 또 그 아이를 구박한다던가 하소연을 한다 보면 그 아이는 발달 특성 더하기 환경적 특성이 결합돼서 더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내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얘가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또는 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특성일 수도 있겠구나, 이 시기에.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살펴보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있어요. 하나의 중심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자기중심성과 혼동이 있을까 봐 앞에 문제라고 집어넣었어요. 문제 중심성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은 이렇게도 봤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도 봤다가 또 지금 해야 될 상황이 이게 아니라면
빨리 돌아와서 다른 걸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하나에 꽂히게 되면 그 부분만 본다는 거죠. 그것도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얘가 도대체 왜 이래? 뭘 삶아 먹었나? 자리에 앉아. 이거부터 해봐. 일단 그거 하고 저거 해보자. 이런 거 아이들에게 잘 안 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거기서 갑자기 급발진 하셔가지고 막 그 아이한테 쏟아붓는다던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화가 나실 때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답답하실 때. 그때 한 번쯤 이렇게 브레이크 할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아 맞다, 애들이지. 나는 지금 40, 50, 60 먹은 어른이니까 이게 되지. 나도 예전에 이 시기를 돌아보면 이랬을 것 같다. 이런 마음만 불러일으키시면 그 순간에 급발진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인간 발달을 단계를 나누었어요. 그 총 8단계로 나뉘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4단계에 해당됩니다. 4단계가 이제 초등학생 시기인데요. 그 시기를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이 시기에 에릭슨이 봤을 때 이 시기에 아이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다양한 것들을 마구마구 배우고 학습해 나가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때 그 아이들이 거기서 성공 경험을 얻게 되고 아 내가 이거 잘할 수 있구나 또는 내가 이것을 해내었구나 문제를 풀어냈구나 라고 하면 성취감과 유능감을 얻게 되면서 계속 근면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좌절 경험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내고 싶은데 옆에 있는 주변의 다른 친구들이 똑같이 열심히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때 보면서 자기보다 잘하고 반대로 저는 못한다라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텐데 그때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슬라이드를 듣고 선생님들께서 강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본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아이를 지도할 때 혹시 우리 반에 있는 다른 애랑 비교하진 않았었나? 혹시 나도 모르게 야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면 그러한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된다. 그냥 그 아이를 그 아이 자체로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발달의 특징입니다. 아동 발달 특징 사실 이 슬라이드 하나에 5개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동 발달의 특징은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아마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학자는 아동 발달은 또 이런 특징이 있어라고 아마 발견해내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은 한 요 정도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기중심적이다 아이들은. 두 번째, 짧은 주의력.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 주의력 엄청나게 짧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짧아졌다고 보고되고 있죠. 특히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쇼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빠르게 소비되는 그런 영상들을 아이들이 아주 쉽게 접하기 때문에 15초, 20초, 30초 안에 결말이 나오지 않으면 지루해하거나 답답해하는 그런 아이들의 지금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끔씩 유튜브 보거나 짧은 쇼츠 보면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되게 재밌게 시작했는데 결정이 어떻게 돼.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죠. 성인인 우리도 그런데 아이들은 더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무언가 설명하려고 할 때 문장이 길어지면 안 돼요. 아이들 주의력이 짧으니까 한 문장에 하나의 문제만 담아서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있잖아, 너 이거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걸 할 건데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이걸 해보자. 안 돼요. 한 문장에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죠. 아이들 이거예요.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부터 해보자. 내지는 뭐 한글이라고 하면 제가 뭐 국어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 예를 들기 뭐한데 뭐 기역과 니은의 뭐 조합은 이런 거야까지만 해야 되는데 뭐 기역과 니은의 조합은 이거고 그 다음에 모음이 들어오는데 그 모음은 다시 이렇게 돼서 이런 게 뭐 국외음화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짧게 한 문장에 하나의 중심 문제만 담아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제한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아이들이 표현하는 단어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이들 머릿속에는 더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나 표현하는 언어랑 매치가 되지 않아서 언어가 다소
투박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는 더 훨씬 어립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 아이는 유치원인데 초록색을 얘기하고 싶어도 초록색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파란색은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엔 초록색이면서 자꾸만 파란색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을 갖다 주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다문화 배경 아이들은 더더욱이 아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문화적 아이들은 아마 언어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그 아이의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는다라는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 아이가 실수로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아이가 심지어 잘 모르는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막 상처를 받으시거나 그거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피드백하는 거는 좋지 않겠습니다. 자, 부모와 가족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죠. 전문가와의 협력. 여러분들이 모든 걸 책임지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을 막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하는 1학년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엄청나게 열의와 열정을 갖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선생님들이 막 1학년을 지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혼자 다 하려고 해. 1학년 선생님이 못 가르치면 2학년 선생님이 가르치면 돼. 2학년 선생님은요? 다 못 가르치면 3학년 선생님이 가르치면 됩니다. 2학년 선생님이 다 가르칠 거면 3학년 선생님 존재의 의미가 없죠. 그죠?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막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들이 내 손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중학교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 아이를 모든 걸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말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전문가가 있고 그 아이와 만나는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할을 믿고 그분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의 행동의 의미 잠깐 볼게요. 그렇죠. 아동이 어떤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심리학자들, 저희 같은 상담 전공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액션이 아니라 그 아이의 내면의 정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역시도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아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아이의 어떤 비언어적인 소통이라고 하죠. 말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표정까지도 여러분이 조금 예민하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많은 강사분들, 교사분들이 다 힘들어하는 게 예민함이거든요. 그 많은 에너지를 그 아이에게 쏟는다는 건 사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의사소통이 앞에서 슬라이드에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제한적인 언어 사용. 그러니까 언어로 나오는 것보다 아마 비언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주시려면 강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예민하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너는 왜 하나도 긴장이 안 된다고 하면서 선생님 눈을 마주치지 못하니? 너는 이 문제 왜 이렇게 쉽다고 하면서 매번 틀리고 그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니? 너 불안하지 않고 이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손은 계속 까딱까딱까딱 떨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 사실 이 문제가 어려워요. 내지는 이 문제 지난번에 배운 것 같은데 여기서 잘 못 풀면 한마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더 주저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아이들의 의사소통 방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래 친구 관계는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죠.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요소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데 크게 보면 아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모, 친구, 그 밖에 뭐 환경적인 요소로서의 뭐 다양한 뭐 그 아이가 속해 있는 뭐 학원이라든지 뭐 센터 아니면 그 아이가 속해 있는 뭐 종교적인 단체의 어떤 그런 모임 이 정도로 아마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래 친구 관계가 아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성 발달이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에릭슨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얘기하면서 또 피아제 얘기하면서 아이들과 비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열등감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또래 친구 관계를 통해서 자존감과 사회적 행동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후반에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장면입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께서
강사 역할 하시면서 제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달라서 한 분이 2명의 아이를 지도한다던가 뭐 한 명이 3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대1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할 텐데 부지불식간에 비교하는 상황을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또는 알게 모르게 이 아이가 강사인 여러분은 비교하지 않고 이 아이가 옆에 아이를 보면서 자기를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이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면서 야 우리 같이 배웠는데 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여기니?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로 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를 지도하는 게 노하우면서 역량이겠죠 사실은. 네, 두 번째 초등학생의 특성 보겠습니다. 이 초등학생의 특성은 좀 다른 의미예요. 앞에는 아동의 발달 특성이었고요.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초등학교 기관에서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엄밀하게 아동과 초등학생은 다른 의미예요. 하지만 이제 초등학생으로 좁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어떨까요? 여기서 많이 경험해 보셨거나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초등학교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강의뿐만 아니라 제가 초등학생의 특성에 대한 특강을 많이 하면서 저 나름대로 최근 초등학생의 특성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여러 연구와 논문과 책자들을 한번 다 제가 이렇게 리뷰해 봤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생의 생활 모습은 이렇다더라. 요즘 초등학생 태도들이 이래라고 하는 연구 2020년 이후 20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죠. 그래서 20년대 이후 거 한번 제가 다 모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자신이 느낀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래서 초등학생 스스로가 나 요즘 이래요. 나는 이런 아이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연구. 초등학생 스스로가 자기 보고한 연구. 세 번째로가 초등학생이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나 문제 없는데 아니면 나 이 정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옆에서 관찰하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부모가 야 우리 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우리 애들 이래 라고 하는 연구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실제 초등학생들을 가정에서 보고 있는 부모 말고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이렇게 다각적인 관점에서 초등학생들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초등학생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인 초등학생, 그다음에 부모들, 교사들 이 세 가지가 초등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아이들 가장 큰 문제는 이 5가지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아이들이 되게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강점의 심화. 아이들이 부정정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고립감, 외로움 등등. 조금 자세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의 과몰입이에요. 게임, 오락, 유튜브, 핸드폰 뭐 이런 것들. 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실제 보시거나 자녀가 그렇거나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학습 동기의 저하예요. 공부 왜 해요? 예전에는 공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가 만약에 강사인 여러분과 저의 세대의 문화라면 지금 아이들은 공부 그거 왜 해요? 안 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굳이 해야 돼요? 이런 느낌인 거죠 아이들이. 학업 성취의 저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업 성취도도 상당히 떨어지죠. 이게 학교 장면에서 많은 강사분들의 어려움이죠. 사실 대학 교수인 저도 대학생 우리 반 제가 지도하는 과학생들도 이런 느낌인 거죠. 많이 학업 동기라든지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갈등 증가, 갈등 해결 능력의 저하.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나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싸우고 나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거고 또는 부모와 싸우게 되거나 부모와 다투게 되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갈등만 증가가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앞에 거 4번이 어떤 대인관계적인 갈등이라면 5번은 대인관계 중에서도 또래관계, 친구관계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의 또래관계가 깊지 않고 넓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학부모, 교사,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려움은 이 5가지인 거예요. 자, 조금 자세히 이제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예민하고 게으르고 외롭고 자존감의 하락. 그럼 제가 이 슬라이드를 작성하면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이런 거죠. 얘가 다문화 학생이라서 짜증내고 불안하고 외로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냥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아이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주 배경 다문화 학생들이니까 더더욱 어두운 부분이 취약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얘는 이주 배경이니까, 얘는 다문화 학생이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 이렇다는 겁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학습 의지와 흥미, 집중력이 저하돼요. 그러면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또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린다, 내지는 좀 함께 고민해 봅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의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앉아서 자, 몇 페이지까지 했지? 3페이지 펴봐.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 거죠. 아이들의 동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어떤 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했었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침묵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주면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건 아마 우리 강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역할과 역량에 따라 다를 텐데, 어쨌든 동기를 충분히 올린 다음에 수업 준비하신 걸 해 나가는 게 아이들에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 갈등 증가 및 갈등 해결 능력의 저하. 또래와의 갈등 증가, 부모와의 갈등 증가, 해결 의지가 없는 거죠. 해결 의지가 없고요. 심지어 학교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싸우고 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여러분이 슈퍼맨이 돼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전문가와의 협력, 부모와 협력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강사분들 입장에서 아마 부모를 만나는 건 더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소규모의 학교에서 다문화 강사로 근무하시면 혹시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대단위 학교, 도시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면 부모까지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담임교사에게 고민이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드리면 그걸로도 선생님들의 역할은 다 하신 거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아까 학교폭력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그러한 내용들 다 교사들도 똑같은 내용으로 내지는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교사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에게 지식 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설명드린 것과 이렇으니까 이걸 해내십시오라는 문제는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면서 이러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주 배경 학생의 특성이에요. 이거는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학생들은 한 명 한 명인 거잖아요. 아마 여기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을 만나지만 15명, 20명을 만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즉 내가 이 학생을, 이 이주 배경 학생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특성이지 그 아이의 특성이 모든 이주 배경 학생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보시면서 맞다, 내가 경험한 아이들이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학생들이 이런 아이들이겠구나라고 한번 그냥 이해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 수는 최근 5년간 아주 급속도로 늘어왔다고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를 잘 보시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증가한 것보다 더 빠르게 이제 남은 5년, 6년, 7년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아마 우리나라의 이주 배경 학생들의 퍼센트는 훨씬 더 높게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초창기의 멤버로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더 늘어날 거니까 아마 여러분의 경험이 되게 소중하게 나중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주 배경 학생의 73%가 현재 초등학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현 시점을 설명하는 거지만 이제 얘네들이 2, 3년만 지나면 중학교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급증을 하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이제 이주 배경 학생들은 각 학교 급 초등, 중등, 고등에서 아마 엄청난 숫자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 경기에 가장 많은 수의 이주 배경 학생이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 경기. 이주 배경 학생의 특성이에요. 이거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총 5가지 특성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낮은 학업 성취도.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아요.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아이들일까요? 이 아이들은 학습 동기 자체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는 엄청 똑똑한데, 잘하는데. 그렇죠. 모든 연구 결과가 100%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특히 심리 정서 쪽은 경향을 설명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죠? 여기 다 다문화 강사로서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정도까지는 설명할 수 있어도 그분들의 열정은 다 똑같아요라고 말은 못하는 것처럼 어떤 분은 어떤 목적이 다르겠죠.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관점 때문에 열정을 갖고 계신 건지, 내 주위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동정이라든지 또는 교육적인 사랑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목적은 다 다른 것처럼 이걸 보실 때도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아닌데 라고 보실 필요 없는 거예요. 큰 틀에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낮은 학업 성취도. 재밌는 건 이주민 밀집도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연구 결과에서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훨씬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 많이 모여있는 지역일수록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훨씬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문화적 차이가 있겠죠. 세 번째, 학부모 역할의 부재. 가정 내 돌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벌이 가정이거나 아니면 결손 가정이거나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돌봄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 네 번째, 사회성 결핍의 문제. 다섯 번째,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자리 잡혔다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또는 아이들과 래퍼를 형성해가면서 이제 강사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3번 같은 학부모의 부재라면 강사분들에게 사실 요구되는 능력은 이 아이가 집에서 따뜻함을,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엄마같이 아빠같이 해줄 수 있는 게 차라리 훨씬 더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또 막 설명할 때도 그런 거죠. 너 이거 집에 가서 당연히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아? 막 이런 말,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아이의 아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또는 엄마가 없어요. 또는 그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늦게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무 일상적인 말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내가 지도하기 전에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용어라든지 오늘 나올 수 있는 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는 그걸 하지 않아야겠다, 머릿속에 되뇌이고 가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사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분명히 강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실 텐데 그때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학업 성적,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끊임없는 칭찬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이상 특강 마칩니다 라고 하면 칭찬 중요하구나 라고 하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여러 경험을 해오시면서 칭찬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건데, 오늘 저는 칭찬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칭찬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는 칭찬의 순간이 온다면 효과적으로 칭찬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장을 조금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 칭찬법과 꾸중법이냐면요, 칭찬을 칭찬답게 해야 효과가 있고요, 꾸중을 꾸중답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웃으면서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건지 알까요? 잘 몰라요. 꾸중할 때는 엄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칭찬도 두리뭉실하게 칭찬하면 이 아이가 내가 잘했어 칭찬하는 거야, 비웃는 칭찬이야, 저거 무슨 의미야, 모를 수 있겠죠? 밀당할 필요 없는 거죠. 칭찬과 꾸중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칭찬법과 관련해서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을 칭찬할 거예요.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 칭찬을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실은. 칭찬을. 그런데 그냥 우리가 바라보면은 칭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하려고 했더니 국어 성적이 25점이야. 도저히 칭찬 못하겠어. 칭찬은 그래도 90점이나 95점이나 100점들 정도가 맞는 거지. 25점 맞은 애는 어떻게 칭찬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여러분 혹시 초중 고등학교 잘 나오시면서 전 과목 아무거나 떠올리시는 것 중에 50점, 40점 맞았는데 칭찬받은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그렇죠? 칭찬이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가고 나면 칭찬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즉 더 쉽게 얘기하면 뭔가 눈에 띄는 장점만 칭찬하려고 하면 칭찬할 수가 없어요. 25점이 눈에 띄는 장점인가요? 90점, 최소한 85점은 돼야겠죠? 다문화 학생이라면 한 75점 뭐 이렇게. 근데 25점 칭찬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칭찬할 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장점은 하나씩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거 하나만은 잘난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국어는 못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영어는 못할 수 있어요. 그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습관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게 있으시죠? 그게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셨을 텐데 그 이야기가 곧 뭐냐 하면 칭찬거리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냐? 먼저 학생 개인에서 찾아내야 돼요. 누군가를 비교해서 찾아내려면 칭찬할 수가 없어요. 옆에 뻔히 90점 맞은 애가 있는데 35점 맞은 애 칭찬하면 35점에도 뭐야 90점 맞은 애는 칭찬하고 날 칭찬 비웃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 칭찬이 실제 의미가 없다는 걸 비교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90점 맞은 애도 보면서 뭐야 나는 90점 맞았는데 왜 칭찬해주고 25점 맞은 애 칭찬해주면서 나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아니라 그 학생 개인 내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개인 내에서 칭찬거리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잘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다른 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다문화 학생은 맨날 약속 시간에 늦어요. 매일 늦어요. 나는 3시부터 와서 기다리는데 얘는 늘 3시 5분, 10분, 어쩔 때는 막 3시 20분에 와요. 칭찬할 게 없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국어 수업만 하면 나와 함께 수학 수업만 하면 엄청나게 집중해서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그건 칭찬해 주겠죠. 예를 들어서 개똥이라고 할게요. 그냥 개똥이. 길동이로 할까요? 길동이. 길동아, 야, 선생님이 볼 때 너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 너는 맨날 수업 시간에 10분, 20분씩 늦게 오고 선생님 많이 걱정했고 또 준비한 선생님이 너를 만나지 못하고 갈까 봐 걱정 많이 했거든. 야, 근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문제 풀 때는 집중력이 뛰어나냐? 다시 봤다 야. 선생님 괜히 걱정했네. 칭찬한 겁니다. 그 아이의 여러 가지 면 중에서도 괜찮은 면을 칭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 아이의 잘난 점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야, 길동아. 너 나랑 처음 만났을 때 2달 전 기억나니? 너 이거 전혀 손도 못 댔잖아. 만약에 점수로 간다면 25점이었던 애가 50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벌써 50점이 됐다. 야. 벌써 2배나 상승되었어.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만들거나 그 국어를 배운다는 애는 너 저번에 가나다라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단어를 만들어내는구나. 그 사이에 진짜 너가 많이 늘었다. 선생님 감동받았어. 힘들었지? 라고 칭찬해 주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그 아이를 칭찬할 수 있는 안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비교해서는 칭찬할 수 있는 거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비다문화 학생들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칭찬하기 찾는 거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칭찬은 그 개인 내에서 찾아내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여러분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예요. 여러분 결과를 칭찬하는 것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됩니다. 과정. 결과에 칭찬하면 25점인데 뭐 3개월 해가지고 25점에서 50점 올랐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50점이야. 결과를 칭찬한다면 50점 칭찬하기 힘들죠. 아직 가야 할 게 2배 더 남았잖아요. 100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거죠. 야, 다 했어요. 오늘 특강을 다 했다고 칠게요. 그 아이와 함께. 야, 그래도 대단하다 너. 끝까지 앉아서 내 얘기를 다 듣고 가는구나. 문제 다 해결했구나.
사실 나 같으면 아까 화장실도 갔다 오고 막 도망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거고 막 싫은 티도 팍팍 냈을 것 같은데 우리 길동이는 그래도 끝까지 앉아서 선생님이랑 하는 거 보니까 대견하다. 나는 그렇게 못했을 거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기꺼이 해내는 학생의 모습 그 자체도 칭찬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렇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이런 걸 놓치죠. 과제를 빨리빨리 하지 않고 몹시 지루해하는 모습으로 억지로 하고 있는 학생도 칭찬할 거리가 있는 거죠. 나는 못했다 그렇게. 나의 옛날 모습을 보면 나는 뛰쳐나갔지. 근데 너는 야 엉덩이 힘 대단하다. 이런 것들도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과정에 있는 칭찬을 받게 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사실 자존감이 향상될 때 앞에서 얘기했던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러한 문제점이 긍정적으로 다 바뀌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자존감이 높아야지 학업 성취도라든지 학습 동기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지금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까지 했다면 이제 어떻게겠죠?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인데 이런 거죠. 노력과 능력으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과 능력. 노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길동이가 아닌 다른 애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길동이가 노력한 거죠. 길동이 거예요. 길동이. 능력은요. 능력은 선생님의 능력이에요? 강사의 능력이 아니죠. 길동이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노력과 능력을 칭찬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온전히 다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예를 들었는데 아이가 시험을 잘 봤어요. 내지는 여러분과 뭔가 중간 테스트 같은 거 했는데 잘했다고 할게요. 칭찬해 줄 건데 야 우리 길동이 능력이 진짜 뛰어나다. 머리가 너 너무 좋은 것 같아. 괜찮습니다. 이런 칭찬. 머리가 좋은 것도 누구의 머리예요? 길동이의 머리니까요. 그죠? 괜찮 나쁜 거 아닙니다. 너 IQ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뭐 IQ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그 아이의 IQ고 그 아이의 능력이니까. 두 번째, 열심히 공부해서 그 아이가 노력한 거죠. 칭찬해도 마땅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세 번째, 공부 방법이 효율적이어서 더 좋죠. 그 아이가 고민해서 노력해서 공부 방법 막 찾아온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했니? 제가요 자음에 있는 앞자리를 다 따서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에 붙던데요. 와 그런 암기법도 네가 만들었구나. 잘했어. 아주 공부 방법이 뛰어나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 잘 볼게. 운이 좋아서. 야 너 운이 좋았다. 내가 조금 시험 문제 쉽게 내줬어. 그 아이 열심히 풀었는데 조금 쉬웠지? 내가 쉬운 거 갖고 와서 넌 운이 좋았다. 이러면 그 아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아이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그 아이의 결과가 누구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쉽게 냈으니까 그 아이한테 표현 이렇게 하는 거죠. 운이 좋았어 라고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똑같은 얘기죠. 시험 문제가 쉬워서. 그럼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보통으로 나온다. 그럼 그 아이는 더 지금보다 나쁜 결과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암시해 주는 거 좋지 않죠. 포인트는 이거죠. 운이 좋아서 시험 문제가 쉬워서는 다 뭐예요? 그 아이의 외부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아이의 내부에 있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너가 잘했기 때문이야. 대단해라고 해줘야지 운이 좋았어. 이거 너네 부모님이 도와준 거지? 이런 거는 좋지 않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많은 교사, 강사, 교수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 분들이 쉽게 남과 비교하거나 다른 원인을 찾는다던가 그 아이의 노력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 얘기를 꺼내준다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 특강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꼭 맞다 칭찬이 중요한데 그 아이의 내적 요인에 칭찬의 귀인을 해야겠다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여러분 칭찬할 때도요 그냥 칭찬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잘했어요. 그냥 굿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잘했어. 좋았어. 그럼 그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좋았다는 거야? 약속을 지켜서 앉았다는 거 칭찬해 주는 건가? 내가 오늘 펜을 예쁘게 잡고 글씨체가 예쁘다는 건가? 내가 문제를 잘 풀어서 좋다는 건가? 아이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할 때는 상당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 행동이 칭찬을 받을 행동이고 이 행동이 잘한 거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하다, 훌륭하다, 너 잘했어 라기보다는 숙제를 정성껏 잘해왔구나.
너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많은 고민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그 행동을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칭찬할까? 그 다음 거 여러분, 학생 개개인에게 칭찬은 적합한 게 있어야 됩니다. 즉 뭐냐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저희 형은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형과 저를 칭찬해 줄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한테 반대로 커피를 주시면 별로예요. 마음은 알지만 나 이 칭찬 받은 거 더하기 아이스크림까지 주면 나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나에게 엉뚱한 피드백을 준다는 거죠. 또 형에게는 이건처럼 칭찬답게 훨씬 효과가 높으려면 여러 가지 강화제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교육 심리학 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칭찬은 없어요. 사실은 그 아이에게 적합한 칭찬을 그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그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발견하신다면 그 아이에게 맞는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A 초등학교에 만약 가세요. A 초등학교 학생들 만날 때는 이 아이들은 뭔가 뭐 자유 시간을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조금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B 아이들은 그걸 안 좋아하고 그냥 사탕 하나 주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잘 판단해서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강화제, 해당 연령대 1학년 아이가 좋아하는 거하고 초등학교 5, 6학년이 좋아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너는 뭐 좋아하니? 왜요? 아, 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열심히 하면 때때로 내가 칭찬도 해주고 그러려고 그래.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괜찮아요. 뭐 사탕 하나 주고, 사탕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초콜릿을 좋아하는 애가 있다면 제 말은 초콜릿을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사탕 줘봤자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제. 실제로 칭찬 역시도 강화제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화제는 혹시 여러분이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걸로 간다라고 하면, 소소하게 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절대 칭찬은 타인을 이렇게 뭉개가면서까지 하는 칭찬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칭찬을 하면 이 아이만 칭찬하면 되는데 저 아이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한 아이를 좌절시키면서 이 아이를 칭찬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랑 1대1, 2대1 관계인데, 야, 너 너무 잘한다 막 칭찬하면서 너 그 5학년 3반에 있는 개똥이 아니? 아는데요? 개똥이, 야, 걔는 여기서 엄청 어려웠고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잘하니?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특히 같은 반 학급의 학생을 비교하는 것은 그 교우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아이들 또래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이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아이가 학급 장면에 돌아갔을 때 교우 관계가 많이 해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꾸중으로 넘어왔어요. 꾸중. 꾸중. 어떻게 꾸중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꾸중하셔야 됩니다. 칭찬도 구체적, 꾸중도 구체적.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예로 드는 게 이런 거죠. 넌 학생이 왜 그러니? 너무 구체적이죠? 반어법입니다. 네.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듣습니다. 학생이 왜 그러니? 그럼 학생이면 어떻게 하는 얘긴데 왜 그러니? 그럼 왜 그렇다는 게 무엇이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이지 않죠.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꾸중들은 반발감만 더 올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검정색으로 해놓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난으로도 이렇게 말하시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 오늘 했던 모든 내용들이 가족 관계에서 또 자녀 관계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끔씩 잘못된 행동을 아이들이 보입니다. 내지는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아이만 탓하기보다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이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는가? 내가 이 아이를 좀 덜 파악했는가? 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처한 상황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아이가 배우는 것이 좀 천천히 슬로우 러너인지 뭐 등등을 확인해 가시면서 여러분께서 지도 방법을 바꾸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꾸중과 칭찬을 조화롭게 사용하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채찍과 당근 그 느낀 것처럼 칭찬과 꾸중이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칭찬 한 9번 정도, 꾸중은 한 번 정도
왜냐하면 이주 문화 배경 학생 자체의 아이들의 특성이 뭐라고 했죠? 많이 취약해요. 정서적으로 많이 외롭고요, 많이 단절되어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꾸중을 하고 그 아이를 다그치고 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아동과 대화시 유의점 1번, 2번, 3번 이런 거죠.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2번 눈높이 맞추기라고 하니까 어떤 곳에서는 눈높이를 맞추려니까 아이들과 진짜 눈높이를 맞추시는 부분이 있어요. 막 의자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를 보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눈높이가 아니고요. 우리 막 음식점 가면 서빙할 때 막 되게 좀 좋은 곳 가면 종업원이 막 무릎 꿇고 주문 받잖아요. 그런 의미의 눈높이 맞추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쓰는 용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아이들과 소통이 되려면 눈높이가 맞아야겠죠. 근데 아이들이 쓰고 있는 뭔가 줄임말, 아이들이 잘 쓰는 말투, 용어 이런 것들도 익혀서 수업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이렇게 래퍼를 형성하는 첫 도입 과정에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눈높이 맞추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 눈높이 맞추기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을 응시하라는 아니에요. 자, 잘 들어주기, 보조 전략 활용하기, 뭐 짧고 간결하게 말하기, 앞에서 아까 얘기했죠. 주의력 집중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대화 내용 확인하기. 7번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늦게 왔어요. 늘 나도 그 학교에 시간 맞춰서 가려고 총총걸음을 오는데 이 아이는 매번 5분 10분 늦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또 10분 늦게 왔어요. 너는 왜 맨날 이렇게 늦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유 메시지죠. 너 왜 그래? 넌 도대체 어떤 애니? 너는 왜 애가 그래? 이게 아니라 너가 오지 않을까 봐 선생님은 많이 걱정했어. 나는 정말 많이 걱정했어. 나도 오늘 조금 늦게 와서 총총거리면서 왔는데 너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나는 많이 불안했단다. 근데 와서 너무 좋다. 아이 메시지. 나는 이랬어. 나는 이래라고 전달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아이가 상당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선생님이 그랬구나라고. 너는 이라고 하면 그 아이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받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성인인 어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 메시지, do 메시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까지 가는 거죠. 앞으로 다음부터 늦게 된다면 미리 연락을 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대하는 행동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는 게 do 메시지겠습니다. 자,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뭐 이거 너무 기네요. 막 시간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괜찮아요? 네. 자, 공감 수용 진정성 많이 들어보실 텐데 공감도 얘기하면 길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감 뭐 들어보셨겠지만 수용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아이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이긴 한데 조금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의미로 나뉠 수 있어요. 정의적인 측면과 인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라는, 내가 너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정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온정과 돌봄으로 너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온정적이어야 되고요. 그 아이를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아마 부모님들도 그게 못할 거예요. 온정적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어라는 말을 막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아이를 온정적으로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또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돌보고 있느냐. 여기서 돌본다는 거는 뭐 아빠 엄마처럼 끼고 살라는 게 아니죠. 내가 다문화 강사로서, 한국어 강사로서 나의 역할을 이 아이에게 충분히 해주고 있는가, 그런 의미가 정의적 측면이고요. 인지적 측면 이런 거예요. 무조건적인 존중. 내가 이 아이를, 이 학생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주고 있느냐. 그게 인지적인 측면이에요. 여기서 무조건적인 존중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이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저는 무조건적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무조건적, 즉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 없이 얘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너를 좋아해. 너는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건 조건적인 존중이에요. 설사 얘가 늘 지각하고 늘 나의 속을 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는 이 수업, 이 특강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너를 지도하는 데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무조건적인 존중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고 그런 삶을 살려고 지향하는 게 사실 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런 거구나, 맞다. 내가
강사로서 이 아이를 교육한다는 거는 사실 이 아이를 공감해주고 이 아이를 수용해주는 부분인데, 수용이란 뭘까? 그냥 그냥 내가 널 이해해, 널 이해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를 아껴주고 온정적으로 따뜻하게 돌봐주면서 조건 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아이의 진실된 관계, 라포 형성이 뭐냐면 그 아이와의 나와의 친밀감, 신뢰감의 형성, 이런 표현입니다. 자,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 기대하는 바, 또 아마 우리 사회가 여러분에게 다문화 강사, 한국어 강사분들에게 바라는 바, 또는 우리 교육부, 교육청, 다문화 센터 등등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몇 자 적어봤어요. 정말 담당하게 된 아동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주시고요. 왜요? 그 아이들 외롭고 많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때 그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영향을 주시는 성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인 거죠.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해 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적으로 그 아이들을 수용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아동의 성장하는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김. 교육이 사실 여러분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죠? 알고 계시죠? 제가 만약에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오늘 공장 돌리면 내일 반도체가 박스에 포장돼서 나와요. 성과가 보이죠? 제가 만약에 자동차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라면 한 달 정도 자동차 공장을 돌리면 몇천 대의 자동차 생산되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근데 교육은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과 노력과 지도를 했을지라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금방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미래에 스스로 어떠한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발전했을지 그 아이 자체에게 내재되어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 그러니까 너무 막 일주일 동안 했는데 막 효과가 안 나오고 성과가 안 나오고 성적이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막 그렇게 다그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못하면 3학년 선생님이, 그죠? 3학년 때 만나는 다문화 강사님이, 또 3학년 때 못하면 4학년 때 만나는 다문화 강사님이 해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예요. 예시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거 시간 관계상 설명은 다 못하겠지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설명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다문화 학생들이 낮은 자존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격려해 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고요, 돌봄, 아까 얘기했던 온정적인 그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부모 같은 역할, 사실은 교강사의 역할보다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성인의 역할이 더더욱 그 아이들에게 중요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